저는 서울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이 글을 통해 저는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는 말에 대해 제 경험을 나눠보려고 해요. 결혼은 평생을 함께 하자는 약속이기에 당연히 신중해야겠죠.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차라리 파혼이 더 낫다는 생각, 저는 그 말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실은 저 역시 한 번 파혼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한때는 사랑했고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과 헤어진다는 건 그야말로 가슴을 찢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참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때 억지로 부당한 일을 참고 결혼까지 했더라면 그 뒤에 펼쳐질 인생은 오롯이 제 몫이었겠지요.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파혼을 결심하게 되기까지의 이야기와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황당했던 일들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방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 국립대를 졸업했고 평범한 회사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보다 먼저 결혼한 언니와 오빠가 있고 집에서는 막내라 부모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던 중 다니던 회사가 서울에 사옥을 짓게 되었고 저는 스스로 지원하여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서울 근무를 결정하자 부모님은 작지만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아늑한 전셋집을 마련해 주셨고 저는 혼자 서울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죠. 낯설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설렘도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4년쯤 열심히 일을 하며 서울 생활을 즐기다 보니 저는 어느덧 30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난 한 남자와 교제를 시작했죠. 2살 연상의 그는 자상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울과 본가의 거리 탓에 저희 가족은 그를 직접 만난 적은 없었지만 교제 사실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 저는 남자 쪽 집안 사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은 바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고 위로 먼저 장가간 형이 한 명 있으며 현재는 어머니와 단둘이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연애는 여느 커플과 다르지 않았어요. 낮에는 각자의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퇴근 후엔 카페에 들러 차를 마시며 맛집도 찾아다니고 주말엔 서울 외곽으로 드라이브도 하면서 평범한 일상을 함께 했습니다. 결혼을 이야기하게 된 것도 그 흐름 속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지영아, 이번 주에 우리 집에 가지 않을래? 엄마가 너 꼭 보고 싶다 하셔. 그 사람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긴장되기도 했지만 결국 저는 첫 인사를 하러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은 밝게 웃으며 저를 맞이해 주셨고 대화는 의외로 편안하더라고요. 나는 아들만 둘을 키워서 그런가? 딸 키우는 재미를 못 느꼈어. 지영이는 위로 오빠랑 언니도 있다면서? 맞아요. 언니, 오빠는 둘 다 결혼했어요. 그렇구나. 어머님이 아주 좋으셨겠네. 그날 어머님은 내내 웃는 얼굴이셨고 남자친구도 어머님께 무척 잘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덕분에 저 역시 앞으로 이 가정과 잘 어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은 남자친구를 통해 제 번호를 받아가셨고 그때부터 거의 매일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뿐 아니라 회사 앞까지 찾아오셔서 점심을 함께 하자고 하신 적도 여러 번 있었죠. 여기 맛있네. 반찬도 잘 나오고. 원래 점심시간에 직원들하고 자주 오는 집이에요. 지영이 너네 회사가 생각보다 큰 것 같은데 연봉은 얼마나 되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건 실례인가? 갑작스러운 연봉 질문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 어머님은 무척 흡족해 하셨습니다. 어머나, 대기업도 아닌데 그렇게 많이 받아? 우리 아들보다 연봉이 더 높네. 어머님은 유쾌하게 받아들이셨고 저는 그런 모습에 조금씩 마음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도 자주 왕래하며 가까워졌고 어느 날은 제 부모님도 서울에 올라오셨을 때 남자친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성실하고 반듯한 모습에 부모님 역시 좋은 인상을 받으셨고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는 구체화되어 갔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생일날에 저희 집에서 보낸 떡을 챙겨간 저는 기분 좋게 그와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같이 가자. 엄마가 생일상 차려놓고 너랑 꼭 같이 오라셨어. 솔직히 저는 그날 남자친구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이미 남자친구를 위해 유명한 셰프의 레스토랑에 몰래 예약까지 해뒀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서 결국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이 평범해 보이는 인사와 일상 속에 그렇게 많은 계산이 숨어 있을 줄은요. 아무튼 어머님의 초대에 빈손으로 갈 수는 없겠다 싶어 과일 한 상자를 사서 남자친구의 집을 찾았습니다. 지영이 왔네? 오늘은 둘이 보내야 했던 날인데 괜히 내가 방해가 된 건 아닌가 몰라. 아니에요, 어머님. 이거 떡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오빠 생일이라고 보내셨어요. 어머, 많이도 챙기셨네. 어디 보자. 맛있겠다. 잘 먹겠다고 꼭 전해드려. 그날 저녁 어머님이 직접 끓이신 미역국과 갈비를 먹으며 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님과 조금 가까워진 이유라 그런지 대화도 한결 편안해졌죠. 하지만 갑작스레 어머님이 물으셨습니다. 지영이 너 대학교 어디 나왔다고 했더라? 아, 저 국립대 K대 나왔어요. 아, 맞다. 그랬다고 했지. 근데 지영이는 다 좋은데 학교가 좀 아쉽다. 그치? 서울에서 대학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국립대예요. 커트라인도 꽤 높았고요. 그렇긴 해도 비슷한 점수면 서울에 있는 대학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머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졌고 마치 제 학벌이 이 관계의 흠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대학에 대해 잘 모르는 어머님은 서울이라는 지리적 이름값 외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그날 이후 지방대는 지방대라는 인식이 어머님 마음에 박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곧장 말했죠. 우리 엄마가 좀 그래. 예전뿐이라 그런 거니까 이해 좀 해줘. 내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 알겠어. 이해는 해. 근데 계속 설명해도 들으려고 안 하시는 건 좀 속상하네. 남자친구는 오히려 K대가 본인 학교보다 들어가기 어렵다고 덧붙여 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마음은 조금 놓였지만 그래도 어머님의 말 속에서 받은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 저도 그 당시에 서울로 대학을 갈까 고민도 했었지만 부모님이 막내딸을 품에서 떠나보내는 걸 불안해하셔서 집에서 가까운 대학을 다녔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어머님은 제가 하나씩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듯 자주 서운한 말을 꺼내셨습니다. 요즘 우리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일찍 안 오더라. 너희 둘이 데이트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괜히 아들을 뺏긴 기분이야. 저희가 둘 다 일을 하다 보니 퇴근하고 밖에 만날 시간이 없어서요. 죄송해요. 농담이야. 그런데 우리 아들이 너 만나고부터 데이트하는데 돈을 다 쓰는 건지 나한테 용돈도 안 주더라. 좀 섭섭하네. 너희들 결혼하면 지영이가 나 좀 챙겨줘야겠지? 그제야 저는 어머님이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생활비는 전적으로 두 아들이 주는 용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남자친구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오빠, 어머님한테 용돈은 얼마나 드리고 있어? 형이랑 나랑 반씩해서 100만 원씩. 그런데 상황 따라서 조금 더 드리기도 해. 그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님이 직접 월급을 관리하셨던 시절도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앞으로 저희 결혼 후에도 비슷하게 용돈을 드리게 될 거라고 말하면서 큰 부담은 아니라는 듯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은 다르니까 우리가 벌어서 어머님을 챙기면 되는 거겠지. 그래도 아직까지는 크게 그 상황에 불만이 있는 건 아니었고 그 역시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컸기에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남자친구가 저희 본가에 다녀간 이후로 양가 부모님과 날짜를 조율했고 드디어 양가가 처음 마주하는 날이 찾아왔어요. 솔직히 많이 떨렸습니다. 무엇보다 그 자리에서 제 학벌 이야기가 또 나오면 부모님이 많이 속상해하실 텐데 어쩌나 걱정했지만 다행히 어머님은 상견례 자리에서는 조심스러우셨습니다. 지영이가 참 야무져요. 저희 집에 몇 번 왔는데 과일 깎는 거 하나만 봐도 느껴지더라고요. 아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영이는 사실 집안일은 잘 몰라요. 공부만 하고 바로 일을 하느라 배울 기회도 없었어요. 살다 보면 다 배우는 거죠. 저도 그랬고요. 저희 부모님도 겸손하게 받아주시고 분위기는 비교적 훈훈했습니다. 형편도 솔직하게 나누었어요.
저희 쪽에서 집을 준비할 여력도 있었지만 남자친구 역시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었기에 둘이 함께 마련하기로 얘기가 잘 끝났습니다. 그날만큼은 모든 게 원만한 것 같았어요. 앞으로 정말 잘 풀릴 것만 같았죠. 하지만 그건 폭풍 전의 고요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혼수며 예단 같은 건 복잡하게 하지 말자며 먼저 선을 그으셨고 우리 가족 역시 그 말에 따라 간소하게 준비하기로 했어요. 상견례까지 마치고 나니 정말 결혼이 가까워졌구나 싶었죠. 회사 동료들에게도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다들 축하한다며 기뻐해 주었고 그중 가장 신난 사람은 저희를 연결해 준 동료였죠. 지영아, 너희 결혼하면 나 옷 한 벌 안 해줘? 그 말 왜 안 하나 했다. 진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농담으로 한 말인데. 아무튼 너희들 결혼해서 잘만 살아. 난 그거면 돼. 그녀는 옷보다 제 행복이 더 중요하다며 웃어주었고 저도 그 말에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정말 잘 살아야지 이 사람과 함께라면 가능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게 제 진심이었어요. 결혼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 저는 일단 회사에 휴직을 냈습니다. 살림이나 요리는 해본 적이 거의 없었기에 요리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죠. 평일 낮 시간에 여유롭게 결혼식장이나 신혼집 후보를 추려보고 가전제품을 둘러보고 가구도 고르고 미래의 집을 꾸릴 상상을 하며 들뜬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결정을 마주한 어머님과 남자친구의 반응은 예상과는 많이 달랐어요. 여보세요? 지영아, 나다. 너 지금 어디니? 회사니? 아, 아니요. 요리학원이요. 방금 수업 끝나서 이제 정리 중이에요. 아이고, 진짠가 보네. 정말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거야? 아들이 그러던데. 그게 아니라 결혼 준비 때문에 잠시 쉬는 거예요. 결혼식 끝나면 다시 다닐 거예요. 아니, 요리고 뭐고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왜 그만두냐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님의 목소리는 높아졌습니다. 저는 잠시 쉬는 거라고 거듭 설명드렸지만 어머님은 아예 제 말을 이해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돈 안 벌고 집에서 살림만 하려는 며느리는 별로야. 그럼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네가 살고 나도 아들한테 손 벌려야 하잖아. 절대 안 돼. 다시 말하지만 외벌이는 안 된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어머님은 자기 할 말만 남긴 채 전화를 끊으셨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자친구에게도 제 입장을 다시 이야기했지만 그는 어머님의 걱정을 이해해달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어머님이 걱정을 하거나 말거나 저는 제 할 일을 계속했어요. 결혼식 날짜와 장소까지 잡히고 신혼집 계약도 마쳤습니다.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오셔서 함께 혼수를 준비했고 요리 수업도 성실히 다녔어요. 시간이 많았던 저는 요리를 연습해 남자친구에게도 해주고 어머님께도 몇 번 음식을 만들어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토록 자주 문자를 보내시던 어머님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오빠, 어머님은 내가 만든 음식은 드셨대? 맛있게 드셨다고 했어. 근데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시지? 아마 바쁘셔서 그럴 거야.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 결혼 준비할 것도 많고. 그렇게 애써 넘기려 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님의 생신이 다가오자 남자친구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올해는 그냥 넘어가자. 바쁘기도 하고 굳이 뭐. 그래도 결혼 전 마지막 생신인데 선물은 드리고 싶어. 그는 시큰둥했지만 저는 결국 선물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말에 백화점으로 향했고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다가 스카프를 고르게 됐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적당했고 활용도도 높아 보여서 마음에 들었죠. 이걸로 포장해 주세요. 기분 좋게 선물을 들고 나오던 저는 백화점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잠시 쉬었습니다. 이따가 어머님 댁에 들러야겠다. 생각하며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해볼까 했는데 그럴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서 예복을 입은 남자친구는 어떤 여성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딱 봐도 친구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정중한 자세, 격식 있는 분위기, 누가 봐도 맞선을 보는 것처럼 보였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마 내가 비슷한 사람과 오해하는 걸 수도 있다며 마음을 다잡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핸드폰 화면을 보더니 전화를 받지 않았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걸었더니 이번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어디야? 나 잠깐 밖에 나와 있어. 어디 바뀐데? 그게 친구랑 같이 있어.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그는 제가 아는 친구 이름을 말하며 전화를 서둘러 끊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건 절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날의 기억은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장면으로 새겨졌습니다. 커피숍 한가운데 다른 여자와 마주 앉아있는 남자친구. 결국 저는 카메라를 켜고 그 모습을 확대해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그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오빠 여기서 뭐해?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여긴 어떻게 왔어? 어떻게 오긴 백화점에 볼 일 있어서 왔다가 오빠가 있길래 와본 거야. 근데 친구랑 같이 있다며 이 사람이 오빠 친구야? 남자친구는 얼떨떨한 얼굴로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마주 앉아있던 여자 역시 얼굴이 굳어졌죠. 누구세요? 그녀의 말에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저요? 이 사람 여자친구요. 결혼할 사람이에요. 그쪽은 누구세요? 여자는 당황한 듯 말문이 막힌 채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결혼할 여자 놔두고 나랑 선보러 나온 거예요? 남자친구는 제 손을 잡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 이래도 돼?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지영아, 내가 다 설명할게. 일단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봐. 그는 오히려 맞선녀를 신경 쓰는 듯한 말투로 저를 달랬고 저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이 상황에서 내가 아닌 그녀를 먼저 배려하는 그의 태도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저는 테이블에 있던 물잔을 들어 그의 얼굴에 그대로 뿌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맞선녀도 곧이어 물잔을 들고 그에게 똑같이 물을 뿌렸습니다. 그러더니 욕 한 바가지를 퍼붓고 자리를 떠났죠. 그제야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뒤를 따라오며 말을 쏟아냈어요. 지영아, 나 내가 원해서 선본 거 아니야. 엄마가 하도 보라고 해서 억지로 나간 거야. 그래서 엄마가 하라면 다 하는 거야? 오빠 생각은 없어? 그가 뒤따라와 뭔가를 계속 설명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카프를 산 매장으로 돌아가 환불을 하고 곧장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거는 순간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자기 말 좀 들어달라며 애원했죠. 하지만 저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곧장 그의 집인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마자 문을 열어준 어머님의 얼굴에는 당혹스러움보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확신이 먼저 보였습니다. 네가 가서 선짜리 깽판 친 거냐? 어머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두고 선을 보게 하시다니요? 너는 도대체 거길 어떻게 알고 간 거야? 회사도 안 다니고 시간 많아서 우리 아들 뒤만 졸졸 쫓아다닌 거야? 뭐라고요? 잠시 뒤에 남자친구도 집에 도착했고 저는 따져 물었습니다. 오빠 말 좀 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지영아,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은 됐고 나 몰래 선볼 거였으면 최소한 백화점 근처 카페 같은 데서는 하지 말았어야지. 거기 내가 자주 가던 곳인데 혹시라도 마주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한 거야? 그때 어머님이 끼어들었습니다. 민재야, 너 아직도 얘한테 말 안 한 거야? 무슨 얘기요? 어휴, 이 바보 같은 녀석. 내가 너희 결혼 그만하라고 말했잖아. 못 들었니? 난 너희 결혼 허락 못해. 여기서 파혼해. 당장 끝내. 어머님 왜요? 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뭘? 내가 너한테 이미 말했잖아. 너 처음엔 나한테 결혼해도 계속 일할 거라고 했지? 근데 너 회사 그만뒀잖아. 내 말을 들었으면 그러지 말았어야지. 아니에요. 저는 잠시 쉬는 거였어요. 결혼 준비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 결혼 준비한다고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왜 그만둬? 설마 잘린 거야? 너 결혼한다고 해고당했냐?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돈 많이 주는 회사를 왜 그만두겠어?
그 말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어머님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이쁘다, 이쁘다 했더니 이제는 내 앞에서 소리까지 질러? 네가 지방대 나온 거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직장은 괜찮아 보여서 결혼 허락한 거야. 그런데 회사도 그만두고 집안일하면서 우리 아들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네 집도 지방이잖아. 너희 부모님 그 큰 집 마당 있는 집. 사실 그런 거 지방에선 흔해. 우리야 서울에 평수 좋은 집 사느라 힘들었는데 아마 우리 집이 너희 집이 몇 배 가격일걸? 그래도 내가 참 많이 양보한 거야. 그런데 네 부모란 사람들 딸을 서울 남자랑 결혼시킨다면서도 참 나몰라라더라. 말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있어? 상견례 이후엔 전화 한 통 없던데?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고 부모님까지 모욕당한 제 가슴엔 말로 다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밀려왔어요. 서울이라는 이름 하나로 사람의 인격과 가정의 품격까지 재단하는 어머님의 태도에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이런 상황에서도 남자친구는 결국 어머님 편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처음엔 저를 이해하는 척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똑같이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지영아, 사실 내가 너무 미안해서 미리 말을 못했어. 진짜 미안하다. 나랑 깔끔하게 헤어지고 나서 선을 봤으면 그래도 예의라는 게 있었지. 지금처럼 몰래 만나고 내가 사준 예복까지 입고 나가서 다른 여자 만나는 건 그건 아니잖아. 한 번이야, 딱 한 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그게 몇 번이든 중요한 게 아니야. 결혼 앞두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것 자체가 문제지. 진짜라니까? 더 어이없었던 건 어머님이 그 상황을 두둔하는 태도였습니다. 지영이 너가 학벌만 좀 더 좋았어 봐라. 우리가 파혼 얘기 나오기나 했겠어? 게다가 회사까지 잘리고 진짜 골칫덩어리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그리고 분명히 말했어요. 저 회사 잘린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런 얘기 했나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저희 아빠 회사예요. 아빠가 결혼 준비 바쁘니까 잠시 쉬라고 하셔서 쉰 건데 그걸 마음대로 잘렸다고 단정 짓고 얘기하시는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뭐? 너희 아빠 회사? 어머님과 남자친구 둘 다 말문이 막힌 듯 보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 안 했던 건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 배경을 앞세워 누구를 만나고 싶지 않았고 어차피 결혼하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될 일이었죠. 근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탓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네요. 너 어차피 끝난 사이라고 아무 말이나 막 짓거리는 거냐? 아니에요. 어머님이 원하시면 언제든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의 일들 다 참고 넘어가려 했지만 몰래 선보게 하고 저희 부모님까지 무시하셨죠. 파혼 얘기요? 지금 상황이라면 제가 먼저 하자는 게 맞겠네요. 결혼 준비 다 해놓고 저 몰래 딴 사람 만나고 그게 예의인가요? 이 결혼을 업게 된 책임은 오빠와 어머님 두 분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혼하면서 발생하는 위약금과 예단 예물 정리까지 전부 책임지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그동안 참았던 말을 모두 쏟아냈다는 후련함보다 한없이 멍한 기분이었어요. 제 파혼 사실을 부모님께 전부 말씀드렸을 때 아빠는 말문을 잃으셨고 엄마는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뭐야? 너 몰래 선을 봤다고? 결혼이 장난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지영이 넌 괜찮아? 얘기 꺼낸 것만도 힘들었을 텐데. 괜찮아.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혀. 이야기 도중 저는 무심결에 그들에게 아빠 회사라는 사실까지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잘했다. 거짓말한 것도 아니잖아. 사실 아빠 회사라는 건 아주 가까운 친구 몇 명 외엔 말한 적이 없었어요. 회사에서도 몇 명만 알고 있는 거고 명목상으론 결혼 준비가 아닌 건강상 무급휴직을 신청해 놓은 상태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실들은 결혼하고 가족이 되고 나면 자연히 알게 될 일이었고 저는 제 스스로를 그런 배경으로 평가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제 진심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동안 바보처럼 요리 배우러 다니고 엄마와 가구를 고르며 신혼집을 상상했던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남자친구는 저 몰래 선을 보러 다녔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들뜬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정말이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밤이 되어 방에 누우니 억눌렀던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흐르기 시작했어요. 배신감과 씁쓸한 허무함 그리고 후회. 무엇보다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파혼 소식을 듣자마자 부모님은 서울로 올라오셨고 저와 주말을 함께 보내며 맛있는 것도 사주고 어떻게든 제 기분을 풀어주려 노력하셨어요. 그런 와중에 부모님은 단 한 번도 저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미안해, 엄마, 아빠. 그런 말 하지 마. 살다 보면 더한 일도 겪어. 엄마는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된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해. 잘 된 거야. 사실 우리 딸 그런 집에 시집 보내기엔 너무 아까웠거든. 결혼 소식을 들었던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냥 결혼이 취소됐다고 간단히 알렸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사실을 다 얘기할 필요도 없었고 그럴 가치도 없었으니까요. 부모님은 처음엔 어머님과 남자친구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두 사람 모두 아빠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연락도 피했습니다. 아빠는 담담히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제 와서 통화하고 만나봐야 뭐가 달라지겠니? 이런 일은 조용히 마무리되는 게 더 낫다. 모든 게 정리된 줄 알았던 어느 아침, 현관 초인종이 끊임없이 울려댔습니다. 벨을 누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보니 남자친구와 어머님이었어요. 언젠가 찾아올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이른 시일 내에 그것도 집까지 올 줄은 몰랐죠. 저는 문을 열지 않았고 남자친구는 초인종을 누르다가 나중엔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받을 때까지 계속 울리던 전화를 결국 받자마자 그는 말했어요. 지영아, 너 지금 집에 있는 거 알아. 할 얘기 있으니까 잠깐만 얼굴 보자. 미안한데 문은 안 열 거야, 돌아가. 우리 이렇게 쉽게 끝낼 사이 아니잖아. 나라고 선보러 나간 자리가 좋아서 나갔겠어?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초인종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아빠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옵니까? 할 말이 있으면 거기 서서 하세요. 현관 신발장 앞에서 두 사람은 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님의 손에 들린 핸드폰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나 정말이네. 어머님은 아빠 얼굴을 보며 당황했고 손에 쥔 핸드폰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핸드폰에 있는 사진은 제가 다니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아빠의 사진을 캡처한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그 회사의 대표, 즉 제가 근무했던 회사는 우리 가족의 회사였습니다. 그걸 이제 와서 알게 된 남자친구와 어머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말문이 막힌 듯 굳어버렸죠. 이 일을 어쩌나 이제 와서 할 말은 아니지만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어제 저한테 했던 말들 그대로 해보세요. 저는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제야 어머님은 조금 말투를 바꾸며 말했어요. 지영아, 너한테도 미안하다. 내가 뭔가 크게 오해를 했던 모양이야. 오해요? 그 오해라는 걸로 성까지 보게 하셨다고요? 잘 아는 분이 딱 한 번만 봐달라고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우리 아들이 키도 크고 인서울대학도 나왔고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랬지. 여기서 또 인서울대학 이야기를 꺼내는 어머님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지금 자랑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결혼 앞두고 선을 봤다는 건 그 자체로 신뢰를 깬 행동이에요. 이해를 바란다는 말씀 자체가 이해되지 않아요. 제가 만약 그랬다면 어머님은 그런 여자를 내 아들과 어떻게 결혼시키냐며 화내셨겠죠? 그건 너는 그런 애 아니잖아. 맞아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더는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고 커플링을 들고 나와 현관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너도 인서울 대학 나온 여자 만나서 잘 살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남의 집 귀한 딸 데리고 장난치지 말고 그냥 너희 엄마랑 평생 살아. 알겠니?
제 말을 듣고도 말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던 남자친구. 그런데 다음 순간 갑자기 폭발해서 어머님을 밀치며 탓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어쩔 거야? 대체 뭘 한 거냐고. 너도 그때는 좋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다 내 탓이라고? 저희 부모님도 저도 그 광경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늘 다정했던 모자의 모습은 어디 가고 그 모습은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 그 자체였죠. 이게 그들의 진짜 모습이었구나. 아빠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그제야 남자친구는 어머님을 억지로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서도 한참 말다툼이 이어졌고 인터폰을 눌러보니 남자친구는 저희 집 현관 앞에서 뭔가를 계속 찾고 있었죠. 아마도 제가 던진 반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소란이 끝나고 저는 결혼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예물은 돌려보냈고 신혼집 계약금, 식장 예약, 신혼여행 예약 등 모든 비용을 남자친구 측에서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저는 사람이 아니라 조건이었던 거겠죠. 서울 대학이었더라면, 아빠 회사라는 걸 먼저 밝혔더라면, 그랬다면 그들은 결혼을 밀어붙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더라면 그것이 훨씬 더 끔찍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제가 끝까지 제 배경을 내세우지 않았던 것이, 이 결혼이 무너진 것이 저 자신을 지키는 데엔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후에 저는 다시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고 파혼의 상처는 조금씩 옅어졌어요.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건 여전히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부 잘해서 인서울 나올 수 있다면 물론 좋죠. 하지만 인생에서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저는 지방 국립대를 나왔지만 웬만한 인서울 대학을 들어간 사람보다 성실하게 공부했고 지금도 제가 나온 대학을 부끄럽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는 제 대학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도 진심으로 저를 바라봐주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저는 9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몫으로 일하시다가 작업 중 큰 사고를 당하셨고 그 후 몇 달간 혼수 상태로 병원에 계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 그리고 엄마의 눈물 없는 얼굴. 엄마는 제 앞에서 단 한 번도 우시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엄마는 밤마다 화장실에 숨어서 소리 없이 우셨다고 해요. 제가 듣지 못하게, 제가 불안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희 집에는 빚만 남았습니다. 병원비와 장례 비용으로 쌓인 빚들, 그리고 당장 내일의 생계조차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주인은 밀린 월세를 독촉했고 친척들은 오히려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 힘든 시기에 엄마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엄마는 그때부터 온갖 일을 하셨죠. 식당 설거지와 건물 청소, 전단지 돌리기와 새벽 시장에서 짐을 나르는 일까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주무시면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엄마의 손은 점점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어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겨우 30 후반의 나이였는데도 엄마는 마치 10년은 더 늙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제 앞에서는 항상 밝은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넌 공부만 열심히 해. 엄마는 네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저는 그런 엄마가 너무 안쓰러웠지만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가 주시는 밥을 감사히 먹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뿐이었어요. 가끔 친구들이 부모님께 새 옷이나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는 걸 보면서도 저는 한 번도 엄마께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몇 년간 돈을 모으고 모아서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에 작은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가게 저희 두 모녀가 살 수 있는 쪽방이 달려있는 작은 가게였지만
엄마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국물을 우리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시며 정말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저도 학교가 끝나면 가게에 가서 설거지를 돕고 주말에는 홀서빙을 도왔습니다. 엄마의 국밥은 정말 맛있었어요. 엄마는 국물 하나를 내는데도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뼈를 하루 종일 푹 고아서 진한 육수를 만들고 고기는 가장 신선한 것만 사용하셨죠. 재료비가 더 들어도 절대 품질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손님들이 먹는 건데 어떻게 대충 하니? 정성이 곧 맛이야.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손님들은 하나둘씩 늘어났고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국밥이 진짜 맛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엄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저는 그 웃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보는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엄마의 얼굴이었으니까요. 몇 년이 지나자 가게는 2배로 확장됐고 직원도 고용하게 됐습니다. 집안의 빚도 원금을 조금씩 갚아나가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예 작은 공장 같은 작업장을 얻어서 국밥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국밥집이 무슨 프랜차이즈까지 해? 자칫하면 지금 잘 되는 것도 다 날릴 수 있어. 하지만 엄마는 철저한 준비와 관리로 가맹점을 하나씩 늘려나가셨습니다. 엄마는 직접 가맹점을 돌아다니며 맛을 체크하셨고 원재료 공급도 직접 관리하셨어요. 어느 가맹점 하나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간판을 단 이상 어디서든 똑같이 맛있어야 해. 그게 책임이야. 엄마의 그런 원칙 덕분에 정성국밥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 엄마의 국밥집은 전국에 30개가 넘는 가맹점을 둔 성공한 프랜차이즈 기업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는 더 이상 빚에 시달리는 가난하고 기구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사업가이자 서울 한복판에 150평 규모의 본점을 직접 운영하는 대표였어요. 엄마가 처음 시작했던 그 작은 가게는 이제 서울 서대문구의 명물이 되어 있었고 맛집으로 소문나서 주말이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엄마를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엄마는 제 영웅이었고 인생의 롤모델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며 성공을 이뤄낸 엄마.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엄마처럼 성실하고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었죠. 엄마의 헌신 덕분에 저는 나름 좋은 대학을 졸업했고 대기업 식품회사의 연구원으로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3년의 경력을 쌓고 지금은 엄마의 회사에서 신메뉴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엄마와 함께 일하면서 저는 엄마가 얼마나 꼼꼼하고 원칙적인 분인지 더욱 깊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되었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엄마였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절망할 수도 있었던 그 순간 무너지지 않고 저를 지켜주신 엄마. 눈물을 삼키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신 엄마. 저는 평생 엄마께 은혜를 갚으며 살아도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앞두고 엄마께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엄마와 함께 평생 소원이었던 유럽 여행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서만 사신 엄마께 제대로 된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엄마는 저를 키우느라 자신의 꿈이나 행복은 다 포기하셨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은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저에게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회사에서 능력 있고 따뜻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희 회사와 거래하는 식자재 유통회사의 영업팀장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는 정말 성실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업무적으로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어느새 저희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죠. 교제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그는 제게 청혼을 했고 저는 고민 없이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와 함께할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고 엄마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우리 딸 좋은 사람 만났네. 엄마는 정말 기쁘다. 엄마의 그 말씀을 들으니 더욱 행복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예비 시댁 식구들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중견 건설회사의 중간 관리직이셨고 예비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셨습니다. 첫 만남에서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친절하고 다정해 보였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게 생겼네. 우리 아들이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저야말로 좋은 분을 만나서 행복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와도 잘 지낼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엄마도 함께 계셨는데 시어머니는 엄마에게도 정중하게 대하셨죠. 첫 만남은 정말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상견례를 앞두고 남자친구는 내게 뜻밖의 부탁을 했어요. 우리는 카페에서 결혼 준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기 부탁이 하나 있어. 무슨 부탁인데? 너네 어머니가 무슨 일 하시는지 우리 엄마한테는 자세히 말하지 말아줄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하시는 일이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왜 숨겨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는 정당하게 사업하시는 분인데 왜 숨겨야 해?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예전에 친척 중에 돈 문제로 안 좋은 일을 겪은 적이 있어. 그래서 혹시 잘 사는 집이라고 생각하면 부담스러워하거나 괜히 오해할까봐 그래. 그냥 평범하게 작은 사업한다고만 해줘. 저는 조금 석연치 않았지만 그의 입장도 이해가 됐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엄마와 상의했습니다. 엄마, 상견례 때 엄마가 회사 대표라는 건 말하지 말자. 그냥 국밥집 운영하는 자영업자라고 하면 안 될까? 엄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알았어. 네가 그러고 싶다면 엄마는 괜찮아. 중요한 건 네가 행복한 거니까. 저는 엄마가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시내의 고급 한정식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엄마는 단정한 옷을 입으셨고 예비 시댁 부모님도 정장 차림으로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음식을 주문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물으셨어요. 사돈댁은 무슨 일 하세요? 엄마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국밥집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따뜻한 미소가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국밥집요? 어디에서 하세요? 서대문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예비 시아버지에게 작은 목소리로 뭔가 속삭이기 시작했고 저는 불편한 기류를 느끼며 남자친구를 쳐다봤지만 그도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갈 무렵 예비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요즘 장사가 어때요? 국밥집은 뭐 그렇게 큰 돈은 안 되죠?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저는 그저 감사하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엄마는 정중하게 대답하셨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더 거만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하면 왠지 저희가 많이 도와줘야 할 것 같네요. 국밥집으로는 뭐 사돈댁에서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시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분명히 엄마를 무시하는 투의 말투였어요.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엄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죠.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네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지를요. 평생 정직하게 일하시며 저를 키우신 엄마가 국밥집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날 밤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그러셨지. 내가 나중에 잘 이야기할게. 아니야, 괜찮아.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겠지.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이 결혼이 과연 순탄할 수 있을까? 그런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저는 알지 못했어요. 상견례 이후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간섭과 무시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여러 차례 시댁을 방문했는데 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은근히 저희 집안을 깎아내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예쁘긴 한데 국밥집 딸이라고 하니 좀. 뭐 요즘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말이야. 어머님, 저희 어머니는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세요. 그래 알아. 근데 있잖아. 결혼하면 우리 아들한테 경제적으로 기대지 말아야 해. 우리 아들 월급도 많지 않은데 너가 괜히 친정 도와주겠다고 하면 안 돼.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제가 남자친구의 돈을 노리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참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시댁과도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엄마와 둘이서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결혼 전에 엄마께 마지막으로 큰 선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저를 키우느라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엄마와 단둘이 유럽의 아름다운 도시들을 여행하며 추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기 전에 우리 같이 유럽 여행 가자. 엄마가 가보고 싶어 하시던 파리도 가고 스위스도 가고. 그래, 정말 괜찮겠니? 시간도 없을 텐데. 걱정 마, 내가 다 준비할게. 엄마를 위한 거니까. 엄마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여행 일정을 짜고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나 다음 달에 엄마랑 유럽 여행 가기로 했어. 2주 정도 다녀올 거야. 그래, 좋겠다. 장모님이 정말 좋아하시겠네. 남자친구는 흔쾌히 축하해줬고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바로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그래 나야. 있잖아. 내가 들었는데 너희 어머니랑 둘이 유럽 여행 간다며? 아, 네. 결혼하기 전에 엄마랑 효도 여행 다녀오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하기 전에 친정엄마랑 여행을 간다고? 그럼 나는? 네, 어머님요? 너 결혼하면 우리 집 며느리잖아. 그럼 나를 먼저 모셔가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를 먼저 모시고 가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저희 아직 결혼 전인데요. 그리고 이건 제가 친정어머니께 드리는 결혼 전 마지막 선물이에요. 마지막은 무슨 마지막이야? 어차피 결혼하면 넌 출가 외인이야.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보다 우선이라고. 당장 그 여행 취소하고 차라리 나를 먼저 데려가.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바로 연락했어요. 오빠, 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하셔서 유럽 여행 취소하고 어머니를 먼저 모셔가래. 이게 무슨 소리야?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더욱 집요하게 저를 압박했어요. 문자 메시지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이 시어머니보다 친정엄마를 먼저 챙기는 게 말이 되니? 너희 엄마는 무슨 유럽 여행까지 가냐? 제주도면 충분하지. 당장 취소 안 하면 이 결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할 거야. 그 문자들을 보며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엄마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제가 엄마께 효도하는 것조차 막으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시댁을 방문했고 정중하게 설명했어요. 어머님, 이 여행은 제가 오래전부터 엄마를 위해 준비한 거예요. 엄마는 평생 저를 키우시느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보셨어요. 결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엄마와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결혼하고 나서 하던지 지금은 나를 먼저 생각해야지. 내가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겠어. 저는 아직 며느리가 아니에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뭐? 이것 봐. 이게 지금 말대꾸야? 기껏해야 국밥집 딸이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는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어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의 간섭은 계속됐습니다. 심지어 제가 일하는 회사 앞까지 찾아오셨어요. 점심시간에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신 시어머니를 발견했을 때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시어머니는 제 팔을 붙잡고 회사 근처 골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제 손목을 힘껏 잡았습니다. 이것 봐, 국밥집 딸.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네 주제에. 이거 놓으세요. 애비도 없는 것이 어디서 건방지게 굴어. 우리 아들이 너 같은 거 만나줘서 다행인 줄 알아야지. 시어머니의 막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상처를 건드리고 엄마를 무시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하는 이 사람과 가족이 된다는 게 상상할 수 없었죠.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거면 저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도 중요하지만 저는 저와 우리 엄마의 자존심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더욱 흥분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결혼 안 하겠다고? 좋아, 그럼 끝이야. 우리 아들한테 네가 얼마나 버릇없는 애인지 다 잃을 거야. 그날 저녁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고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진짜 왜 저러시지? 내가 어떻게 좀 해볼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결혼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어머니와의 충돌 이후에 저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사과했고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했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만해졌고 제게 먼저 사과하라고 요구하셨어요. 엄마는 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때문에 네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네. 엄마는 괜찮으니까 네 행복을 먼저 생각해.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건 엄마를 무시하는 태도예요. 그동안 저는 남자친구의 부탁 때문에 엄마가 프랜차이즈 사업의 대표라는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엄마가 단순히 작은 국밥집 한 곳만 운영하는 것처럼 말했고 제가 그 회사의 연구원으로 일한다는 사실도 밝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위선적인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어머니 가게로 다 같이 오면 안 될까? 식사라도 하면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 그래, 알았어. 우리 엄마한테도 말해볼게. 남자친구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그도 이 상황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주말이 되었고 저는 엄마와 함께 본점으로 갔어요. 엄마가 직접 운영하시는 150평 규모의 본점이었습니다. 주말 점심시간이라 손님들로 가득 찬 홀과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숙련된 직원들, 그리고 입구에 걸린 전국 30개 가맹점 운영이라는 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마 후에 남자친구가 시어머니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게를 둘러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생각보다 크네? 그래봤자 국밥집은 국밥집이지. 저희는 가게 한쪽에 마련된 사무실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식당 영업이라기보다는 체인점 문의 상담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오늘 나를 여기까지 부른 이유가 뭐야? 설마 나한테 사과하려고? 오늘은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이야기? 무슨 이야기? 네가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면 다 끝나는 거야. 그동안 너가 얼마나 버릇없이 굴었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여전히 거만한 태도였습니다. 남자친구는 난처한 표정으로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고요. 엄마, 제발 좀.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며느리 교육 제대로 시킬 테니까.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엄마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동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오해요? 당신 내가 국밥집 하는 거 맞잖아. 그깟 국밥집 가지고 무슨 대단한 척을 하는 거야? 엄마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국밥집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운영하는 건 이 한 곳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세 개 더 있다고. 입구에서 못 보셨나 보네요. 전국에 30개의 가맹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맹점의 본사가 여기고 대표가 바로 저입니다. 순간 남자친구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무슨 대표시라고요? 엄마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네, 제가 이 국밥 프랜차이즈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딸은 이 회사의 신메뉴 연구개발팀 연구원이고요. 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명함에는 책임연구원이라고 직함이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명함을 들여다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엄마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저는 20년 전 작은 국밥집 하나로 시작했어요.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해 음식을 대접했고 그 정성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10년 전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본사 연매출 200억 원 규모의 회사가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무시하고 깔보던 국밥집이 사실은 자신이 상상도 못할 규모의 성공한 사업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돈댁께서는 제가 국밥집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저와 우리 딸을 무시하셨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게 제가 오해를 했네요. 몰라서 그랬어요. 만약 알았다면. 만약 알았다면 어떻게 하셨을 건가요? 저희를 존중해 주셨을 건가요? 엄마의 질문에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엄마는 이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사업가가 아니었어도 단순히 국밥집 하나만 운영하는 사람이었어도 저는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돈이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건 잘못된 겁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고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이미 늦었어요. 어머님은 저와 우리 엄마를 진심으로 무시하셨어요. 그건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남자친구도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우리 인연은 끝났어요. 그건 어머님이 끝내신 거예요. 제 회사 앞까지 찾아오셔서 폭력을 행사하셨을 때 이미 모든 게 끝난 거예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계속 매달렸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엄마도 조용히 일어나셨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기왕 오셨으니 오늘 식사는 저희가 대접하는 거니까 천천히 드시고 가세요. 저희는 룸을 나왔고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친구가 쫓아나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그날 이후 남자친구에게서 수없이 많은 전화와 문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와 이야기를 나눌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결국 그가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퇴근 후에 그를 만났고 그는 몹시 지쳐 보였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를 제대로 막지 못했어. 내 잘못이야. 오빠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더 이상 자신이 없어. 저는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어머니와 가족이 된다는 게 두려워. 앞으로도 계속 우리 엄마와 나를 무시하실 것 같아. 겉으로는 존중하는 척해도 속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아니야. 이번에는 우리 엄마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매일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시더라고. 그건 이제야 우리 엄마가 성공한 사업가라는 걸 알았기 때문 아닐까?
제 질문에 그는 대답하지 못했고 아마도 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남자친구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왔고 어두워지자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와 결혼해서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우리 엄마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도 엄마한테 화가 나. 왜 당신과 당신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나도 엄마가 너무 실망스러워.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그가 눈물을 보이니 저도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결혼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이제 알았어. 가족 간의 존중과 배려가 없으면 결혼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날 우리는 결별을 결정했습니다. 사랑했지만 함께할 수 없는 사람. 그것만큼 슬픈 일도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아주고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좋은 사람 만나. 그래, 정말 고마웠어.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전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 엄마랑 인연 끊었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더라고. 엄마가 당신과 당신 어머니한테 한 짓들을 생각하면 나도 엄마가 용서가 안 돼. 그는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주며 함께 살고 있었는데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선언했다고 했습니다. 엄마한테 말했어. 앞으로는 스스로 책임지고 살라고. 나는 더 이상 엄마의 그런 모습을 용납할 수 없다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야, 엄마가 책임을 져야 해. 본인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전 남자친구가 자기 엄마랑 인연을 끊었대요. 엄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도 참 안타깝구나. 하지만 사람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야. 저희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아니야,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을 지킨 거야.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 가진 게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가족, 존중과 겸손, 그리고 사람을 보는 안목. 돈이나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도 알게 됐습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저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확신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것은 슬펐지만 만약 그 가정의 일원이 되었다면 평생 불행했을 것입니다. 며칠 후에 엄마가 제게 물으셨습니다. 그 유럽 여행 아직도 가고 싶니? 당연하죠. 엄마, 우리 꼭 가요. 그래, 그럼 이번 달 말에 출발하자. 엄마도 평생 꿈꿔왔던 여행이야. 비록 결혼은 하지 못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이번 경험으로 더 단단해졌고 앞으로는 더 현명하게 사람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지켜준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은 아팠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저는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와 제 가족을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죠. 결국 저는 사랑보다 더 큰 가치를 지켜냈습니다. 나를 지켜준 엄마,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엄마와의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는 함께 파리의 에펠탑 아래서 사진을 찍었고 스위스의 아름다운 알프스를 바라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는 여행 내내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딸, 엄마 정말 행복해? 이렇게 좋은 곳에 너랑 함께 올 수 있다니. 엄마와 여행을 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지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온다는 것을요. 앞으로 저는 예비 시어머니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욕심과 허영, 차별과 무시는 결국 나를 초라하게 만들 뿐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아갈 거예요. 꿈 같은 2주간의 유럽에서 돌아온 후에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힘을 얻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엄마와 함께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바다를 보러 갈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미 충분히 부자입니다.